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2013학년도 법정 의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소방안전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울산지부 백인영 사무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백인영입니다. 오늘 이거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오셨고 되게 고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화재입니다. 그죠? 화재.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화재 또 불 끄는 소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약 한 40분, 50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간략하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우리가 평소에 알고는 있지만 또 이렇게 좀 잘 뭐 그냥 맨날 지나치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그런 부분을 해서 동영상도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좀 꾸며볼까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좀 이렇게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고 또 화재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 순서는 소방시설의 종류하고 또 화재 종류, 뭐 화재 사례, 피난 설비 뭐 이런 것들하고 또 마지막으로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하고 우리가 소화기 이런 것들 사용하는 방법, 옥내 소화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사실 화재가 바로 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뭐 소화기 정도 다루는 거 외에는 우리가 뭐 아는 게 없거든요. 그렇지만 초기 화재를 잘 진압을 하면은 아주 큰 화재를 막을 수 있고 비용도 수십분의 1 정도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한 소화기 또 옥내 소화전 각종 소화 용구를 잘 좀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이 소방이란 말이 원래 뜻은 저게 이제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함 이런 원래 뜻인데 아예 방제 의미까지 포함해서 이게 넓은 의미를 이렇게 다 이게 소방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무슨 일이 생겨도 다 119에 전화해서 소방세 출동하고 소방차가 출동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이라는 말이 불만 끄는 게 아니고 재해, 수해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이제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거는 불을 끈다는 요 내용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사실 방제 의미는 여기서 다루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 시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소방시설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위에 3가지 것들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주로 다루거나 화재 시에 또 우리가 직접 조작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고 아래에 있는 2개 용수설비하고 활동설비는 우리 일반인들보다도 소방관들이 화재 시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직접 잘 접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 정도 내용만 알고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1, 2, 3번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는 뒤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용만 보고 우리 소방관들이 주로 다루는 4번, 5번 설비들은 그림을 잠깐 좀 보면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화설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가장 많이 보는 그런 내용이죠. 불을 끄는 설비도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소화기구가 있고 여기 옥내 소화전 이제 좀 이따 그림 이것도 뭐 사실 맨날 보는 건데 이제 나올 겁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많이 보는 거, 간이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보 설비는 화재 시에 이 화재를 났다는 것을 빨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알려야 되는 그런 설비거든요. 각종 벨이라든가 사이렌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쭉쭉 있습니다. 경보, 단독, 경보형 감지기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난 설비. 피난하기 위해서 하는 설비죠.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나오니까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여기 소화용수설비는 화재시 소방대가 소방차가 와서 차에 있는 물을 다 쓰거나 아니면은 물을 쓸 수 없는 구역에서는 소방차가 직접 물을 공급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소화수조 및 저수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면은 요 지상에 이런 식으로 소화전이 있고 지하 그 수도 배관으로 바로 연결해서 요 소방대가 여기에 호스를 체결해서 물을 공급받는 설비, 상수도 소화용 설비. 소화수조 및 저수조 이거는 지하 물탱크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지하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지상으로 뽑을 수 있는 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화수조 및 저수조. 그다음에 이제 소화활동 설비. 사실은 이것들이 주로 그 화재 시에 소방대들이 주로 쓰는 설비들인데요. 뭐 제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이렇게 쭉 6가지가 쭉 있습니다. 또 간략하게 그림으로 보면요. 제연 설비 요거는 요건 사실 소방대라기보다도 우리 아파트 이렇게 이제 아파트 앞에 문을 열고 나가면은 그 엘리베이터 앞에 이런 식으로 바람이 나올 수 있는 이게 이제 화재 시 여기에 바람을 나오게 해서 가압을 해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피난하게 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여기 제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좀 보셨죠?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이제 물을 공급해서 건물 안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설비들입니다. 자, 비상 콘센트 설비. 화재 시에 소방대가 건물 안에 들어와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옥내 소화전 위에 이렇게 비상 콘센트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이거는 지상하고 지하하고 지하 소방대가 지하에 갔을 때 무전기로 지상하고 지하하고 연결이 무전기가 잘 안 되니까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무선 통신 보조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 이거는 지하 도로 밑에 이제 뭐 전력선 통신 케이블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데 그 밑에도 화재가 나거든요. 거기 화재가 나면은 전력선 끊어지고 뭐 광케이블 끊어지면은 전화 안 되고 인터넷 안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여기에 불이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불이 나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소 방지 설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4번, 5번 이런 것들이 소방대가 주로 사용하는 설비고 우리는 사실 뭐 잘 보이지 않고 볼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도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소방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맨날 불을 보고 불을 뭐 간단히 불난 끄기도 하고 그러는데 화재도 종류가 있거든요. 다 같은 불이라고 하지만 이제 소방학에서는 이렇게 화재를 몇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불이 타기 위해서 간략하게 연소의 3요소가 이렇게 3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불이 먼저 붙습니다. 그죠? 먼저 가연물, 이게 가연물, 불이 탈 수 있는 물질이죠. 기체, 액체, 고체 다 있게 되거든요. LPG가 있고 뭐 나무, 종이 그런 것도 다 있죠. 그 다음에 점화원, 뭐 이런 건 활성화 에너지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 이렇게 이제 가연물, 점화원, 산소 공급원, 가산점 이렇게 외우는데 가산점 3가지가 있어야 반드시 불이 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화재가 이롭게 사용되면 그냥 연소고 해롭게 사용되면 화재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반대로 소화는 연소에 반대이기 때문에 가산점 중에 어느 하나를 차단하면은 제한적으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의 원리가 이 가연물, 산소 공급은 점화원 중에 어느 하나를 차단하거나 전부를 차단하면은 불이 꺼지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뒤에 좀 나오고. 점화의 종류는 뭐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전기불꽃 우리가 뭐 많이 보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특이한 게 겨울에 그 정전기 여기서 화재 발생이 많이 되죠. 자연 발화라는 것도 있는데 저절로 자연 발화가 잘 되는 특이한 물질이 있어요. 어떤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무, 종이, 꽃감 이런 것들은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지 않지만 뭐 수치나 셀룰로스나 이런 것들은 어떤 특이한 조건이 되면은 저절로 뭐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쌓아놓을 때 잘 이렇게 자연 발화가 일어나지 않을 그런 조건으로 쌓아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제 그 화재 종류를 보면은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A급, B급, C급, B급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대부분은 일반 화재, A급 화재를 다 보거든요. 대부분 뭐 타면은 죄를 남기는 화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이, 나무 이런 거 타면은 죄를 남기기 때문에 일반 화재입니다. 일반 화재라 그러고 이게 이제 A급 화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을 끌 때는 A급 화재는 주로 물을 뿌리거나 이 소화기, 빨간 소화기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노란 가루가 들어있거든요. 그게 분말 소화기라고 그러는데 물이나 분말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그래서 이렇게 A급 화재고 B급 화재는 우리가 이제 잘 볼 수 없는 건데 유류 화재, 저 공장에 기름 탱크들 큰 거 있으면 거기에 화재가 일어나면 굉장히 이거 연소율도 크고 위험하거든요. 거기서 일어나는 화재가 B급 화재인데 이거의 특징이 재가 남지 않죠, 그죠? 유리 화재.
그래서 석유 휘발유 이런 것들을 타는 건데, 이거는 물을 화재 시에 물을 부으면은 화재가 연소면이 크게 더 확대되기 때문에 절대 그 물로 불을 끄는 게 아니고 이 포소화약제라는 걸로 끕니다. 포소화약제라는 것은 비누거품처럼 끈적끈적한 그 액체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쫙 뿌리면은 일로 탱크 그 위에 탱크 위에 얇은 막이 형성돼서 산소가 차단돼서 질식으로 소화가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A급 화재, 일반 화재, B급 화재, 유리 화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C급 전기 화재입니다. 이게 이제 화재 시에 가장 그 우리나라 화재 종류가 가장 많은 종류 원인 중에 하나가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기구에서 각종 화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스파크, 방전, 뭐 무전, 합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전기 화재입니다. 그래서 전기 화재에는 여기도 물을 뿌리면 안 되겠죠, 그죠? 전기 화재 물 뿌리면 다 감전되고 무전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 가스계 아까 말한 분말 소화약제라든가 또 청정소화 인체 해를 대기 환경에 해를 미치지 않는 청정소화약제 이런 걸로 불을 꺼야 화재가 더 이상 지경이 확대가 이제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속 화재 특이한 게 있는데, 금속이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덩어리로 될 때는 타지 않지만 가루로 되면 이게 또 화재가 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화재입니다. 이게 금속 화재 적응 전용 소화기라든가 그런 약제가 따로 있어요. 이것도 국내에서도 금속 화재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거 우리 일반 이런 데서는 잘 안 보이지만 공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가끔 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화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공부를 한 내용 중에 A급, B급, C급, D급 화재 이 정도는 좀 구분할 줄 알면은 어느 정도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보면은, 그리고 A급 화재, 일반, B급 유류, C급 전기, D급 금속 화재 이렇게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거 겨울에 전기장판 많이 쓰니까 여기에 대한 화재 사례 한번 과거에 뉴스 나왔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고샘 추위 때문에 전기장판 깔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장판 과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장판 켜고 자다가 불이 나 일가족이 참배를 당했습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안방과 거실은 물론 작은 방까지 온통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아버지 김모 씨가 잠자던 안방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타면서 나온 연기가 순식간에 온 집안에 퍼졌고 12살 김모 군과 8살 여동생이 질식해 숨졌습니다. 또 아버지 김 씨와 72살 할머니 역시 중태에 빠졌습니다. 문을 여니까 벌써 연기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소방서에서 막 문 제끼니 따니까 연기가 확. 가스 요금이 5달이나 밀려 난방을 못하게 되자 침대 위에 전기장판을 켜고 자다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김 씨는 말을 거의 못하는 뇌병변 장애인이어서 불이 난 뒤에도 소리를 치지 못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맨날 재활치료하고 그러셨는데 할머니가 애들을 보살피면서 살았거든요. 어떻게 애들 저지. 소방당국은 전기장판 온도를 너무 높이거나 여러 개를 한꺼번에 쓰면 과열로 불이 날 가능성이 크다며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전기장판 겨울에 이제 많이 쓰는데 특히 과열되지 않도록 조심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화재 건수를 보면은 총 43,200여 건이 작년에 화재가 났는데 재작년보다는 약간 43,800건보다는 약간 약 620건 정도가 줄었지만 인명피해를 보면요, 작년보다 이렇게 인명피해는 건수는 줄었지만 인명피해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더 좀 참혹화되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1일 평균으로 보면은 하루에 약 119건, 공교롭게 119건 이렇게 되네요. 119건. 인명이 약 6명 정도가 죽거나 다치고 재산이 약 7억 8억 정도가 하루에 화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별로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전기적 원인이 가장 이렇게 24.2%로 가장 많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고 항상 화재 원인은 전부 전기가 제일 많습니다. 약 전체 건수의 4분의 1 정도가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
3년 전에 해운대에 우싱골드 스위트라는 그 38층짜리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난 게 있었는데, 여기 울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이제 초고층 건물 3년 전에 2010년 10월 1일 날 났는데, 그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그 초고층 건물에 대한 규제라든가 법도 바뀌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 잠깐 한번 보시죠. 부산 해운대 초고층 오피스텔 화재는 문어발색 전기 콘센트에서 일어난 스파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관리 소장과 시공사 대표 등 12명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NN 박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전국을 놀라게 했던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20분 만에 38층까지 불에 타고 재산 피해액만 6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이 화재 발생 27일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피스텔 시공사 대표 등 7명이 피트층에 작업실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사법 처리 대상에 올랐습니다. 관리소장 등 5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화인은 콘센트에서 발생한 전기 스파크로 밝혀졌습니다. 콘센트 내부의 철심이 순간적인 열에 녹아내린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좁은 작업실에서 멀티탭을 이용해 무려 17개의 콘센트를 사용해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T자의 멀티탭 콘센트, 그 콘센트에 4구짜리 콘센트를 연기에 사용하였고 17개의 전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소방의 초기 대응 관련 수사는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며 기관 통보로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화재 발생 18분이 지나서야 4층 내부의 진화 작업을 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확인되면서 부실 진화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건물 38층이 불에 타고 60억 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지만 정작 감독기관이나 점검기관에 대한 사법 처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아쉬움으로 남게 됐습니다. KNN 박성훈입니다. 결국 이번에 이 화재 사고도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으로 그 원인이 결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저희가 소방협회에서 울산대 기영무실 안전 진단을 했는데 가끔 이렇게 문어발식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문어발식 콘센트가 그 휴대폰 같이 이렇게 작은 그 전력 소모가 한 것들은 뭐 여러 개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력 그 와트수가 높은 것들 여러 개 사용하면 바로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그 우싱골드 스위트 이후에 우리나라에 사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그 어떤 규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약 한 3년 동안 이렇게 많이 법도 바뀌고 이렇게 화재 안전 기준도 바뀌고 뭐 건축법 이렇게 또 해운대에 어떤 그 특별한 소방파출소 소방센터가 지난 9월 달에 하나 또 만들어졌습니다. 해운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 초고층 건물 50층 이상을 초고층 건물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50층 이상 건물이 해운대에 66개가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담 소방센터, 소방파출소가 생기고 신규 장비 저런 것들이 도입됐습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저런 것들이. 이거는 이제 그 부탄가스 사용 다 하고 난 뒤에 구멍을 뚫고 버리는 게 정상인데 이거를 잘못하면 또 이런 식으로 화재가 나니까 이것도 보겠습니다. 다 쓴 부탄가스통을 버릴 때 대개 구멍을 뚫습니다만 가급적 이런 밖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 안에서 구멍을 뚫다 불이 나 오피스텔 주민 7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능암동의 10층짜리 오피스텔 7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9층에서는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7층 주인 61살 김모 씨 등 7명이 연기에 질식했습니다. 불은 김 씨가 다 쓴 부탄가스통을 집안에서 폐기 처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전력품 연락입니다. 또 하여간 각종 연락 그것도 통 안에 남아있던 가스가 새어나와 방바닥에 깔렸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새어나오는 부탄가스에 불이 얼마나 쉽게 붙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겠습니다. 남은 가스가 한꺼번에 뿜어져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타버립니다. 특히 겨울에는 부탄가스의 움직임이 더디기 때문에 완전히 쓰기가 힘듭니다. 사용자가 빈 용기라고 생각하는 가스통에서도 구멍을 뚫었을 때 나오는 잣가스는 화재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다 써버린 가스통은 반드시 집 밖으로 갖고 나가 사방이 트인 장소에서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반드시 실내에서 이렇게 구멍 뚫지 말고 밖에 나가서 뚫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죠, 이게, 그죠?
이렇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재가 나면은 우리가 피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피난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설비 종류부터 보면요. 피난 기구가 있고요. 인명 부족이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및 뭐 이런 것 있습니다. 한 번쯤 이런 거 내용은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구조대 완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조대 사진이 없어서 이렇게 뭐 그림을 좀 따왔는데 이렇게 이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호대를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네들 미끄럼틀 타듯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이 완강기 사람이 타고 줄 타고 내려오는 거, 피난 사다리, 미끄럼대 다 이렇게 사람이 타고 내려오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피난 기구. 그 다음에 인명 구조기구. 이거는 이제 그 화재 시에 유독가스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 그 사용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열 차단하는 방열복,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기호흡기, 숨 이렇게 그 모시는 사람들, 인공소생기, 심장 정지된 사람들 충격 줘서 심장 다시 뛰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명 구조 기구가 되겠습니다. 또 유도등, 이것도 이제 우리 많이 보는 거죠, 그죠? 여기 문 위에 있는 피난구 유도등, 계단이나 그 복도에 있는 통로 유도등, 또 극장이나 뭐 이런 좀 어두운 장소에 있는 객석 유도등, 그 다음에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유도표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비상조명 등 특정한 건물 연면적 이상이 되면은 요 비상조명 등 요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용 비상조명 등은 그 주로 다중이용업소, 버스 역사, 지하철 역사 이런데 각 칸막이가 되어 있으면 칸막이마다 안에 하나씩 그렇게 휴대용 비상조명 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들 많이들 그냥 무심코 많이 보시죠, 그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세심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그 아파트가 우리가 2005년 12월 말 이후로 발코니가 확장이 됐는데 그때 이후부터 이제 화재가 나면은 굉장히 위험해졌거든요. 이게 뭐 발코니로도 피난해서 뭐 아래층으로 뛰어내리는 이렇게 하는데 발코니가 확장됐기 때문에 발코니도 없이 화재가 나면은 옆집으로 좀 피난을 해야 되는데 옆집으로 피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방법이 여기에 내용에 있습니다. 보시면요. 한 어린이가 모형 벽면 칸막이를 망치로 부수고 있습니다. 두세 차례 시도하자 0.9cm 두께의 칸막이가 힘없이 부서져 이 틈으로 어린이가 탈출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어린이가 힘껏 발로 차 구멍을 냅니다. 아파트 화재 시 발코니에 설치된 칸막이를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하는 시연 행사가 19일 오후 홍천군 청솔 아파트에서 열렸습니다. 모형 칸막이를 활용한 이날 시연은 입주민들이 직접 참가해 아파트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상해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는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누구든 쉽게 부수고 이웃집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물건이 쌓여있을 경우 신속한 탈출이 어려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을 제외한 유일한 탈출구지만 일부 주민들은 경량 칸막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죠. 오늘 시연회를 통해 처음 알게 됐어요. 발코니 벽 쪽에 물건을 쌓아뒀는데 앞으로는 정말 깨끗이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시 효율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재조차를 모르거나 경량 칸막이 앞부분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등 남을 굽는 게 현실입니다. 유사시 옆 세대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 설치는 돼 있지만 관리 소홀로 방치한다면 소중한 가족의 안전은 더 이상 지켜낼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이재현입니다. 이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데 자기 집에 이런 거 있는지 사실 잘 몰랐죠, 그죠? 근데 아쉽게도 이게 이렇게 공사된 아파트가 모든 아파트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법이 바뀐 이후부터, 그러니까 입주가 약 한 2008년 중순 이후부터 정도 입주한 그 정도 시점 된 아파트들은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집으로. 근데 이제 그거 모르고 그게 보통 이렇게 동영상 보다시피 안에 물건 쌓아놓고 뭐 창고같이 그렇게 사용하는데 오늘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2008년 하반기 이후에 입주하신 분들은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옆집으로 통할 수 있는 발코니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면은 경량 칸막이니까 소리가 콘크리트 벽이 아니고 퉁퉁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은
이게 옆쪽으로 피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고 그 앞에 있는 물건들을 치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화재 시에 옆쪽으로 피할 수 없죠. 이게 뭐 아파트 화재가 요즘 가끔 나잖아요. 며칠 전에 또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그랬는데 아파트 화재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굉장히 또 위험합니다. 우리가 직접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 시에 피난 요령 이것도 오늘 교육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요 내용을 좀 잘 보시고 보통 이렇게 건물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건물에서 피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 때는 문에 손을 대어본 후 과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어깨로 문을 떠받친 뒤 문쪽과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멈춘 후 조심해서 열어야 합니다. 화재 시 사망의 대부분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입니다. 연기를 통과할 때는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화재 시 승강기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승강기의 통로 자체가 불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식의 우려가 있고 또 정전으로 멈추면 갇힐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피 시 화염을 통과할 때는 물에 적신 담요 등으로 뒤집어 쓰고 대피하며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해서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해서 대피가 어려울 때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으로 나오려 하지 말고 건물 안에서 이렇게 안전조치를 한 후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때 호흡은 짧게 하도록 합니다. 광이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흰 수건을 흔들어서 자기가 갇혀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려야 합니다. 또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이나 팔 등을 감싸 화상을 예방하고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불길이 저렇게 올라오는데 잠깐만 끊을 거예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해도 건물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은 너무나 섣부른 판단입니다. 실제 1971년에 일어났던 대연덕 호텔 화재 때 당황한 나머지 창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생존자 중 한 사람은 건물 속에서 화재 발생 후 10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구조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급한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구조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요. 피난 요령 잘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뭐 고층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은 좀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피난 경로를 우리가 화재 시에 피난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피난 경로를 선택하거나 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재 시 각종 소방 장비, 뭐 소방 시설 그런 것들을 요 기준에 맞게 우리가 법으로도 많이 만들면 그렇습니다. 보니까 평소에 아는 친숙한 경로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발른 쪽으로, 그 다음에 지름길, 오개 쪽으로 나가고 본능적 위험을 회피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가는 쪽으로 가는 무한 이동선 이런 식으로 피난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피난 기구를 배치하고 분명 여기에 맞게 주로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가 실질적으로 오늘 교육받는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화재 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뭐 소화기를 우리가 쏜다든가 옥내 소화전에 물을 쏜다든가 그거 외에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화기를 어떻게 쏘고 옥내 소화전 물을 어떻게 쏘고 하는 것만 알면은 초기 소화를 거의 뭐 100%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잡으면은 수백 배 크게 되는 대형 화재의 그 피해 규모를 그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소화기라든가 옥내 소화전, 완강기, 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화재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그런 설비들에 대해서 이 내용을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소화기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본 소화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제가 소화기는 사실 어떤 소화기, 우리 주로 빨간 소화기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소화기 안에는 압력이 더 가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압력으로 안에 들어있는 분말과 소화 약재를 압력으로 방사를 시켜서 불을 끄는 그런 소화기입니다. 뭐 용기, 약재, 압축가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가장 많이 보는 수동식 소화기. 사람이 손으로 눌러서 소화약재 방사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 이제 사진이 지금 크게 작게 됐지만 사실은 반대로 요게 소형, 우리 사무실에 주로 많이 있는 소형이고 이게 20kg 이상 좀 대형해서 끌고 다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ABC급, 아까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뭐 이렇게 배웠는데 보통 이 화재를 ABC급에 다 적용이 된다 해서 ABC 소화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일반 화재, 여기는 뭐 보통 화재로 되어 있는데 일반 화재 종이 나물 그런 데 타는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화재고요. 또 유류 화재, 기름 화재에도 적용되고 전기 화재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BC급 소화기다 그렇게 아시게 되고 우리 보통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전부 이겁니다. 그죠? 다 이것만 잘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일반 소화기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추갑식이라 그러고 여기 추갑식, 여기 가압식인데 요거는 자체로 질소가스가 압력이 요 소화기 안에 압력이 가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 노즐을 손대를 딱 누르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약재가 나오는 거고요. 요 가압식은 안에 그 질소가 압축된 용기가 하나 있어서 저거를 손잡이를 딱 누르면 용기에 그 가압된 질소가 이렇게 깨져서 여기 압력이 쳐서 압력으로 나오는데 최근 이 가압식 소화기가 이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배치하다 보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그랬죠, 그죠? 저걸 눌러다가 저 자체가 압력으로 폭발을 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압식 소화기를 지금 다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지금 고생 많이 하는데 수거를 해서 새 걸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가압식 소화기를 다 어느 시점까지 바꾸겠다 이런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돈도 지금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추갑식은 안에 여기 질소가스가 이렇게 들어있어 그 압력으로 이게 손잡이 레버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가압식은 여기에 가압가스 용기, 여기 이제 가압된 가스 용기가 이게 터지면서 이쪽으로 압력이 차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요 밑부분이 부식이라서 그 압력이 너무 높아서 이게 파편이 튀어서 사람이 죽고 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 전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소화기는 이렇게 추갑식이 있고 가압식이 있고 두 가지인데 주로 대부분 90%는 추갑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사무실이나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 이 추갑식에 대해서 잘 좀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추갑식 소화기도 우리 이제 가장 많이 본 추갑식 소화기도 이렇게 압력이 어느 정도 규정 압력 이상이 되어야 그게 압력으로 가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기가 달려있어요. 게이지가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게이지가 있는데 항상 이 초록색에 문금이 있어야 이 소화기 압력이 적정 압력입니다. 요 노란색은 압력 미달로 압력을 압력을 더 주입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빨간색은 너무 압력이 높으니까 압력을 빼줘야 되고 그런데 이거 만약에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니면 사무실에 가서 요 부분에 바늘이 초록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바늘 초록색이 아니면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업체를 부르거나 뭐 통째로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게 그 가스계 소화기입니다. 아까 그 전기 화재 때는 주로 이제 ABC 분말 소화기도 쓰지만 이런 가스계를 쓰면 주위가 깨끗하니까 이거는 이제 가스니까 깨끗하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이소화연기, 간이소화연구, 투척식 소화연구, 이게 그 노약자나 이런 그 어린이들 있는 그런 시설에 투척식 소화기를 한 번씩 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로졸식, 이게 파리와 목욕처럼 뿌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팽창 질석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기한 게 돌 가루거든요. 돌 가루인데 한 1200도 정도 되면은 화재시에 저걸 쫙 뿌리면 모래처럼 생겼지만, 저걸 쫙 뿌리면 이게 화재시에 1200 정도 되면은 한 5배 정도로 크기가 쫙 팽창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차단시켜서 불을 끄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간이소화 연구,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소화기가 한 대가 과연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요 내용 한번 보시죠. 2.5kg 소화기의 위력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쌓아올린 목재에 불을 붙이자 2분 경과, 그러면 17m 높이로 솟아가 오르는 불길을 볼 수가 있었다. 소화기 작동 방식에 따라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노즐 방안에 갖다 댄 후 비로 슬듯이 아래 위 좌우로 분사하자.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지 13초. 생각보다 이 소화기 한 대가 위력이 엄청납니다. 이게 이제 능력을 평가하는 소화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가로 90cm, 세로 90cm, 높이 1.2m 이렇게 해서 나무를 저런 식으로 쌓아서 불을 몇 초 안에 꺼야 이 소화기를 한 능력 단위로 인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저렇게 작아 보이지만 이걸로만 쓰면은 사실 웬만한 불은 초기 화재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뒤에 나오는 사용 방법을 좀 잘 보시고, 이게 능력이 좋은 것을 필요한 시기에 잘 사용하게 평가 만들어 볼게요. 이거 아까 했던 거 ABC급 화재 일반 소화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유료 전기 화재에 또 ABC급 소화기라고 하는 아까 빨간 소화기 보고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 요령은 이렇게 말로 적어놨는데, 말로 적어놓은 것보다 요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소화기 사용은 굉장히 쉽고 어려운 게 하나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잠깐만 이렇게 내용을 잘 알면은 금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 내용을 좀 보시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분말 소화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분말 소화기는요, 본체 용기, 안전핀, 손잡이, 노즐, 소화 약재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안전핀을 뽑아야 되는데요. 한 손으로는 소화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안전핀을 뽑으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빼고 불이 난 곳에 접근하여 사과 손잡이를 힘껏 누릅니다. 이때 비로 쓸듯이 골고루 뿌리면 초기 진압쯤은 문제없겠죠? 쉬워 보인다고요?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평소에 시험해보거나 작동해보지 않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화기 사용 시 주의해야 될 점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전핀을 뺄 때 손잡이를 누르는 분들, 이러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지렛대 원리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안전핀을 뺄 때는 반드시 손잡이가 아닌 소화기를 잡은 상태에서 빼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람을 등지고 팔을 몸과 최대한 멀리 뻗은 후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는 골고루 넓게 뿌려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말 소화기는 산소의 공급을 막아서 불을 끄는 질식 소화 방식이기 때문에 불이 난 곳에 넓게 덮어 씌우듯이 뿌려줘야 불길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소화기 사용법은 이렇고요. 아주 쉽죠, 그죠? 다음에 그 투척식 소화기, 노약자 시설이나 어린이 노유자 시설 이런데 설치는 투척식 소화기에 대해서 요 사용 요령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던져서 불 끄는 거죠. 제가요,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수화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투척식 수화기, 신통방통한 투척식 수화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척식 소화기는 수류탄처럼 불이 난 곳에 던져서 불을 끄는 소화기를 말합니다. 사용 방법은요, 먼저 뚜껑같이 생긴 덮개를 벗기고 물 같은 액체가 들어있는 소화기를 빼내서 불이 난 곳에 던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 소화기보다 훨씬 간편하고 수월하겠죠? 하지만 이 투척식 소화기를 사용할 때도 몇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타는 물건이 종이일 때는 불이 나는 곳 주변에 있는 벽이나 바닥에 던지는 것이 좋고요. 타는 물건이 나무와 같은 목재일 경우에는 타는 목재에 직접 던지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또 기름으로 인한 화재는요, 타고 있는 기름 속에 바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바닥이나 벽에 던져서 소화약재가 화재 주위를 덮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투척식 소화기도 사용 전에 몇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불이 났을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에서 1.5m 아래 높이에 두는 것이 좋고요. 또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보호덮개 속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어떠셨나요? 감이 팍팍 오신다고요? 하지만 막상 불이 나면 당황하기 쉬우니까 집에서 연습 많이 하셔서 내 집도 지키고 또 감은 대대로 물려줄 용감한 시민상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네, 투척식 소화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이 소화연구 중에 에어로졸식, 이건 뭐 우리가 밑에 이제 휴대도 할 수 있고 직접 이렇게 뿌리거나 여기도 주방 화재 시에 뿌리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에 그 소화기만큼 중요한 게 옥내 소화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거의 사무실에 복대표에 다 있는데 매일 보면서도 제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지금 우리가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노고가 해주는 건지. 그런데 이 옥내 소화제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소방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저게 벨로만 열고 물을 쏘면 바로 물이 좀 압력은 높지만 꽉 잡으면 물이 바로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고, 아까 소화기하고 옥내 소화제 요 정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 내용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재 발생 초기에 이것도 화재가 가지고 크게 진행이 됐으면 이게 옥내 소화제는 접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소화기처럼 초기에 그 작동을 해서 불 끄는 그런 설비입니다. 이런 것들 물이 나오니까 물이 있는 수원 물탱크가 필요할 거고, 가압 송수장치가 펌프가 필요할 거고, 배관, 옥내 소화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계획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건물에 여기는 지하거든요. 지하 물탱크고 소방 펌프 뭐 각종 펌프, 주펌프, 보조 펌프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1층, 여기 옥내 소화제죠. 2층 옥내 소화제. 옥상에 또 이렇게 지하 물탱크의 3분의 1 정도의 용량이 비상으로 옥상에 물탱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건물에 다 이런 식으로 물을 사용하는 소설비는 물론 스프링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지하 물탱크, 옥상 물탱크, 각 층마다 뭐 옥내 소화제나 스프링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는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배관에 이렇게 물이 차거든요. 여기 펌프가 가동해서 배관에 물이 차고 이게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 옥내 소화전에 수시반에 화재가 났다는 경보가 이렇게 막 울리죠. 이제 옥내 소화전에 이렇게 밸브를 열립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 초기 화재 소화설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옥내 소화전이 작동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하게 봐왔지만 이런 식으로 배관이 있고 펌프가 있고 또 그 수십만에 화재가 났다고 통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자, 사용료는 이것도 또 아까 소화기만큼 중요하니까 좀 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부에는 화재 발생을
수신기에 수동으로 전달하는 장치인 발신기, 옥내 소화전 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위치 표시 등, 과학 손수정치의 기동을 나타내는 기동 표시 등, 화재 발생을 경보하는 음향 장치로 구성됩니다. 옥내 소화전 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구와 앵글 밸브, 소방 호스와 관창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관리 요령은 소방 호스는 방수구와 관창과 연결된 상태로 관리하셔서 유사한 시에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함의 전면에는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 방법을 설명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옥내 소화전 함의 주변에 물건을 방치하여 그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면서 그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119에 신고 토록하시고 옥내 소화전 함을 열어 관창을 잡고 화점으로 이동합니다. 앵글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방수를 보조합니다. 이동 시 소방호스가 꼬인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실 옥내 소화전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혼자 호스를 떼고 밸브를 열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남자 같으면 가능하기도 한데 보통 2인 1조가 되는데 화재 시에 그렇게 2인 1조가 될 경우가 없으면 혼자라도 저렇게 한 손으로 관창 노즐을 잡고 한 손으로 밸브를 열고, 이게 또 압력이 세기 때문에 밸브를 열 때 살살 이렇게 잘 열어야 됩니다. 갑자기 열면 그렇게 사람이 막 다치고 그러거든요. 압력 때문에. 그래서 2인 1조가 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왕관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피난설비인데, 아까 말한 그 피난설비인데, 화재 시에 우리가 뭐 위급하면 왕관기 타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관기 타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거든요. 내용은 이런 게 있고요. 속도 조절하는 조속기가 있고, 로프, 벨트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림. 우리 이제 그 학교 건물 이렇게 복도 맨 끝에 창문 쪽으로 보면 이런 왕관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번 타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럼 왕관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부를 열고 지지대를 사용 가능토록 개구부 밖으로 풉니다. 후크를 지지대 고리에 안전하게 걸고 로프를 창밖으로 내립니다. 벨트를 가슴에 둘러매고 벽면을 안전하게 타고 내려갑니다. 예, 아주 간단합니다. 가슴에 메고 타고 내려가면 속도가 자연적으로 꽉 조이기 때문에 갑자기 확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것도 좀 여건이 되면 한 번씩 타보시면 좋은데 뭐 여건이 잘 없을 겁니다. 이게. 자, 다음에 이제 자동화재 탐지설비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화재가 나면은 각종 사람들한테, 여러 뭐 건물 안에 있는 관계자, 입주자 이런 사람들한테 불이 났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소리나 또 빛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설비가 자동화재 탐지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벨, 시각 경보기, 뭐 이런 감지기,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 이런 것들이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자, 이제 초기에 화재, 다 이게 화재는 초기를 이렇게 잡도록 그런 식으로 설비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화설비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도, 자탐설비도 초기 화재를 잡도록 뭐 열이나 연기 이런 것들을 잡도록 하는 그런 설비가 됩니다. 자,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이렇게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무실 천장에 보면은 하얀 감지기가 다 달려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된 거. 천장에 보면 있거든요. 열 감지기, 요거 연기 감지기. 발신기, 복도에 보면 이런 게 가끔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경비실 같은 데 가면 수신기, 이런 게 있습니다. 요 화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나오죠. 이제
화재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1층에 화재가 나면은 요 천장에 있는 감지기에 감지가 딱 됩니다. 감지가 이렇게 딱 되죠. 그죠? 불이 오면서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수신기, 보통 사람이 근무하는 경비실이나 이런 데 수신기 얘기해서 화재가 났다고 이렇게 깜빡거리고 벨이 막 울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화재 탐지 장비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평소에 무심하게 보지만 화재가 나면은 이렇게 감지를 해서 수신반에 통보를 하고 화재 났다고 통보를 하고 벨을 울리고 이 벨이 각 전층마다 또 다 울리고 이렇게 해서 화재 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신기거든요. 발신기는 우리가 직접 화재 시에 복도부터 내면 발신기라고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에 요걸 손으로 강하게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유리 약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꽉 누르면 깨지거든요. 깨지면서 여기 까만 버튼이 있는데 그게 눌러져야 됩니다. 우리가 꽉 눌러주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도 2층에 2층에 이렇게 해서 아까 감지기처럼 발신기 표시등에 여기 불이 들어오고 또 경적이 울리고 이렇게 해서 감지기 내지는 발신기가 이렇게 다 화재를 알리는 그런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신기, 요거는 이제 경비실이나 관리실 이런 데 가면 항상 모든 화재 그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신기가 있거든요. 어느 층에서 1층, 2층 이렇게 층이 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경제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화재가 나는 건 아니면은 오작동으로 저렇게 벨이 울리는 경우도 있고 그걸 또 복구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중소규모 건물에는 P형 1급 수신기를 많습니다. 주로 우리가 보는 게 다 1급 수신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화재 탐지기 설비에는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략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꼭 알아야 될 그 소방시설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런 걸 만약에 어떤 화재가 나면은 반드시 좀 장비가 있는데도 사용을 못해서 화재를 못 잡았다 그러면 참 큰 후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늘 받은 내용을 교육받으신 내용을 잘 참고를 하면서 올겨울에는 화재 하나도 없이 가정이든 학교든 그렇게 없이 편안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